네, 계속해서 부동산 투자 비법을 전문가로부터 배워보는 플러스 투자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래 R&D의 강윤식 대표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전세권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린 후에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문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자, 그중에서 어떤 한 분께서 이 선순위 전세권은 아니지만 부동산 가격에 비해서 부채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안심을 하고 전세권 설정을 했는데 이 전세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이 전세권의 권리라는 것이 집의 형태에 따라서 배당에서 참여해서 자기가 받아갈 수 있는 곳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린다면요. 일단 임차인들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집합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합 건물이라는 것은 필지상 위에 여러 명의 건축주와 같이 공존하는 형태, 즉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 상가 뭐 이런 것들이 집합 건물에 들어가겠죠.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을 했다고 한다면은 건물 등기부 등본에만 전세권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에는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집합 건물에서는 전세권 설정을 했다 그러면은 토지와 건물이 다 설정이 되어 온 걸로 보셔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경매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건물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토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뭐 집합 건물도 마찬가지로 전유 부분에서 평가를 하고 대지권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리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전세권이 위에 있는 건물분에서만 평가가 된다고 봤을 경우에 만약에 아래에 있는 토지는 매년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올라가지만 한 20년, 30년 된 건물 같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 어떤 그 건축, 부동산의 어떤 가치로서는 5, 6억 이상 되는데 건물 부분만 딱 띄워놓고 봤을 때에는 그 평가 금액이 몇 천도 안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전세 보증금 전세권으로서 설정되어 있는 금액은 뭐 1억, 2억씩 설정된다면은 나중에 경매가 진행됐을 때 돈을 못 받아오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아무래도 낭패를 겪는 경우는 집합 건물인 경우는 별 그럴 염려가 없고 단독주택일 경우에만 시세에 비해서 건물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단독주택 시세가 곧 내가 받을 수 있는 배당 전체 총액 파이 전체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전세권이 단독주택일 경우와 이 집단주택일 집합 건물일 경우에 이 배당받을 수 있는 이제 권리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혹시 실제 사례를 들어서 저희가 또 듣는다라면은 보다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얼마 전에 이제 지인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던 주택에 지금 경매가 들어왔는데 자기는 좀 튼튼하게 하고자 해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아닌 그 전세권으로서 전세권은 물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상에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권으로서 등기를 해놓고 아무 일 없으려니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돈 받아갈 게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걸 한번 좀 봐주십시오라고 들고 왔어요. 그래서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신다면은요, 예, 주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집입니다. 봉천동에 있는 집인데 토지는 122.5제곱미터고 건물은 173.9제곱미터인데 감정가격은 5억 1천만 원. 뭐 감정가격이라는 게 거의 시세에서 많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 정도 시세가 있는 그 부동산인데 이게 두 번 떨어져갖고 3억 2,600만 원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 물건을 등기부등본을 좀 보신다면요,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세권에 대한 부분이 이제 확연히 나오게 됩니다. 89년도에 김모모 씨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요. 2000년도 8월 4일 날 지모모 씨가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가 또 2009년도에 잡혀 있고요. 그래서 앞에 권리자들의 합이 지금 한 1억 정도가 되고 집의 가치는 5억이 넘어가는 집입니다. 그러니 그 뒤에 들어와 있는 전세권자 남모모 씨는 아니 뭐 5억 넘어가는 집에 한 1억 정도 앞에 잡혀 있다고 내가 뭐 그거 갖고서는 돈을 못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전세권 설정을 하고 거기 임차 관계로 들어간 겁니다. 갔는데 이 건물에 따르는 토지, 부속 토지의 어떤 등기부등본을 본다면요, 위에 건물분에 들어가 있던 전세권이 토지에는 지금 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건물분과 토지 부분을 갖다가 감정평가사는 따로 분리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도대체 얼마만큼을 갖다가 돌려받을 수 있을런지를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이 부동산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3억 6천만 원을 감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건물분에 대한 것이 20년이 넘은 건물이다 보니까 5천만 원 정도뿐이 감정을 안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의 토탈 금액 중에서 90% 이상이 토지 금액이고 한 10% 정도가 건물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분은 앞에 벌써 권리자가 1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건물분에서 받아갈 권리자가 1억이라는 분이 있는데 자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배당받을 수 있는 금원은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죠.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전세권을 설정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권리를 갖다가 다 배당을 다 찾아갈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잘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무조건 이 부동산 전체 시세만 놓고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게 아니라 그 건물만의 가치를 보고 전세권을 설정할 필요가 꼭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건물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의 경우에서도 토지에 대해서까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물론 있습니다. 지금 집 주인들이 보통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 자기 등기부등본에다가 전세권이니 근저당이니 뭐 가압류니 올라오면은 기분 좋아할 주인들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권 설정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꺼려해서 국가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 갖고 등기부등본상에 안 올라와 있지만 이 사람의 권리를 계속 어떤 보존해 줘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세권이 아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어떤 권리, 순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갖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주택이라 할지라도 그냥 단독주택이라고 할지라도 건물과 토지에 분해서 자기 순위에 맞는 순위 배당을 받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한다면요. 전세권을 해놓은 경우도 뭐 좋은 경우라고 볼 수 있겠지만 거기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까지도 같이 확보를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만약에 이 부동산의 경매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임차인은 자기한테 유리한 법령을 가지고서는 다 보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놓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선순위로 뭔가가 많이 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집의 가치에 비해 봤을 때 너무 많은 근저당이 앞에 설정됐을 때는 조금 주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전세권의 배당 범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단독주택과 집합 건물마다 그 배당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잠시 후 또 강의에서 보다 중요한 내용들이 소개되고요. 먼저 부동산 매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부동산을 보는 눈은 다 비슷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매물 하나를 갖다가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는데 너무 반응이 뜨거워갖고서는요, 제가 아주 너무 감사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방송을 시작하는 게 맞을 듯 싶어서 감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제 뭐 그 물건은 더 이상 전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이제 전문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매물 의뢰가 많이 들어오지만 저희들이 우리 매수자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 그 물건의 어떤 뭐 수익성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미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 빼버리고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을 때 정말 잘 샀다 하실 수 있을 만한 물건들만 저 골라서 해드리니까 양질의 물건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소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기회 나는 대로 좀 양질의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경매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는 경매가 제일 좋은 경매예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저는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어떤 물건이 참 좋았던가 하는 기억을 한번 되뇌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매수를 할 당시에, 그러니까 낙찰을 받을 그 당시에 매도자하고 매도 금액 자체가 딱 정해져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 물건이 제일 좋은 물건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경기가 안 좋다 그래서 뭐 사놨는데 싸게는 사놨는데 그동안에 팔리지가 않으니까 상당 부분 금융비용 발생하고 안 팔려서 속상하고 뭐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로스가 많이 발생하는데 살 때부터 이미 매도는 어떤 사람에게 얼마의 금액으로 매도할 수 있다. 이 포인트를 맞춰갖고 할 수 있는 경매라면 최고의 경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경매를 한번 여러분들 꿈꿔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매번 이렇게 발칙한 상상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너무 많이 하다가 좀 정신이 이상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 드는데요. 아무튼 뭐 세상이 지금 정신이 약간 왔다 갔다 해야지 돈을 많이 버는 세상 같습니다. 제가 집에서부터 사무실까지 거리가 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오면서 이제 비 오는 날도 이렇게 있고 아니면 이제 옆에서 차가 많이 밀릴 때에는 가만히 앉아갖고 경매 생각도 해보고 이 생각도 생각 많이 해보는데 옆에 차를 딱 치다 보니까 광역버스인데 프랜카드를 딱 붙이고 옆으로 딱 지나가요. 이야기는 다가구 주택 매입 한국주택토지공사 LH공사죠.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한다는 광고가 옆을 쫙 지나가는 겁니다.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한다? 번뜩 떠오르는 게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매입을 할까? 그 조건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몇 평 그러면은 우리가 가격대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근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평수도 틀리고 그 여태까지의 건축 연한도 틀리고 내구 연한 잔존가도 틀리고 또 구조도 틀리고 이거를 매도자는 돈을 많이 받고자 해서 높게 부를 거고 매수하는 쪽에서는 조금이라도 낮게 매수를 하고 싶을 텐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매매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LH공사에 전화를 해서 지금 다가구 주택 매입을 한다고들 공고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왜 하게 되는 겁니까? 부터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저소득층 가정에 좀 저렴하게 임대를 좀 놓을 수 있게끔 시세보다는 아주 저렴하게 놓을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을 매입하다 보니까 다가구 주택이 그 중에 들어가서 매입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그 목표치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면은 다가구 주택이라고 한다면 그냥 무조건 다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이라도 몇 가지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그 이제 조건들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 조건이 우리가 국가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려 하는데 위법 건축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위법 건축물이 있어서는 안 되는군요. 그러면 너무 노도가 높으면은 사실 국가에서 임대하면서 뒤수리하다가 볼일 못 보게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축 연한이 20년이 넘은 건물은 저희는 매입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도 제가 알아듣겠고요. 또 다른 건 있습니까? 예,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에 도면이 들어가 있는데 그 도면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그 집에 도면하고 그 실측한 거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 변경들을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보통 뭐 허가를 낼 때에는 6가구가 들어가서 하는 걸로 하는데 허가를 받고 나서 12가구 정도로 쪼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구조가 딱
도면하고 떨어져야 된다는 거 하고요. 또 그리고 한 평당 60제곱미터 이상이, 그러니까 한 가구당 60제곱미터 이상이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도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다가구 주택이 아니고 우리 근린 주택이라고도 있죠. 또 아래층에는 상가가 끼고 위에는 주택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경우에는 구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하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아까 생각했던 그러면은 이 주택을 갖다가 매입하는 금액을 도대체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매입하는 금액을 도대체 어떻게 산출을 합니까 했더니 감정평가사가 현장 감정을 가서 두 개의 회사가 나와갖고 그 평균치를 낸 다음에 그 평균치를 갖다가 제시를 해서 서로 매도 의사가 있고 매수 의사가 밝혔으니까 매도 의사가 있으면은 그 금액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 감정평가사가 한 금액이 금액으로 만약에 매수를 하겠다 그런다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 법원의 그 감정평가 금액은 그 똑같은 감평사가기 때문에 금액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지금 저희가 뭐 건축을 해서 간 게 아니라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을 갖다가 매입을 해서 중간 공급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LH공사에다가 던지는 거니까 저는 이미 매도 가격은 정해졌다고 내가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거기에서 얼마 정도 낮게 낙찰을 받느냐가 이제 내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럼 이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살 사람 LH공사 정해져 있고 금액 매도 가격 나와 있고 내가 잘만 이 부분을 풀기만 하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메리트가 있는 게 어떤 부분이 메리트가 있었냐면요. 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상 그 조금 경매하시는 분들이 좀 안 하시려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다가구 주택은 낙찰받기는 건축물 하나를 부동산 하나를 낙찰받았는데 거기에 계시는 가구 수가 6개, 10개, 12가구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2채의 사람들을 명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일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다가구 주택이 붐이 불었을 때가 아마 90년도 중반, 초반 아마 이때가 다가구 주택 붐이 불었습니다. 근데 그 다가구 주택 붐 불 당시에부터 지금까지라면은 근 한 20년이 넘어가는 세월인데 낙찰을 받는다 해도 온통 수리할 것들 뿐이 없으니까 돈이 추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낙찰 받으시려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낙찰을 안 받다 보니까 금액은 자꾸 저감이 되죠. 그러니 50%, 60%대에서 가져가는 게 통상적인 예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까지 낮게 낙찰 받아가는 걸 정상적인 감정가로만 팔아먹는다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지금 방법이겠구나라고 싶어서 저도 그때부터 이제 물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찾은 물건이 저희가 그 강서구에 있는 물건을 찾았는데 이 물건은 그 압류 재산으로 인해 갖고서는 압류 재산에 의해서 압류가 됐던 그런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에서 그 주택 자체가 43평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작아서 많은 분들이 거기를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낙찰 금액이 좀 많이 떨어져 가고 있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을 살펴보니까 뭐 제가 만약에 그거를 낙찰 받아 갖고서는 뭐 집을 수리해서 매각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나중에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힘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들어가서는 안 될 부분이고 내가 낙찰 받아갖고서는 바로 LH공사에 매각하는 쪽으로 좀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지금 이 물건은 다가구 주택이면서 LH공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근린 주택이 아닌 다가구 주택이면서 그 면적도 지금 117.7제곱미터, 건물 면적도 191.4제곱미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크지는 않은데 가구 수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이 건축물 대장을 딱 보니까 한 층당 한 가구만 거기에 거주를 하게끔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반을 쪼개서 2가구씩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LH공사에다가 매각을 하더라도 현장 나와봤을 때 도면하고 안 맞으니까 이거는 매수할 수 없는 쪽으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분리된 걸 갖다가 다시 하나의 주거 공간으로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어려움을 좀 겪었고요. 또 하나 좋았던 점은 어떤 점이 있냐면 다가구주택을 갖다가 선택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임차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명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안 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LH공사하고 건물주하고의 계약할 때 계약 조건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임차인들의 그 임차권에 대한 부분을 승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2년 정도가 남아있는 임차인이 있고 또 1년 남아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임차인들과의 계약한 관계를 그대로 승계를 해주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대로 그냥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명도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 명도를 안 해도 되겠구나. 왜요? 제가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써주면 되는 거니까. 뭐 방송에서 해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는 것도 그분들한테 월세 부분을 굉장히 약하게 써주면은 한 2년 정도는 보장받고 살 수 있잖아요, 거기서. 저도 뭐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내려 하지만 거기서 임차인으로 계시는 분들도 조금 뭐 부당한 어떤 권리에 대해서 부당하게 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그런 부분으로 명도를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만약에 계약서를 써준다면 내가 굉장히 좀 저감된 금액으로 쓸 테니까 앞으로 내가 그 LH공사 판다 할지라도 팔고 난 이후에 그 저감된 금액으로 월세를 지불하십시오. 그랬더니 한 명도 제가 명도할 분이 안 생긴 거예요. 그냥 그대로 다 앉아 계시는 걸로 그냥 거주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명도 부분이 깨끗하게 끝났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최초 감정된 금액이 4억 1천만 원 정도의 감정이 됐는데 제가 원래는 한 70%, 60%대까지 내려가서 낙찰을 받아갖고 좀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게 맞긴 했는데 또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너무 바닥까지 내려가서 수익을 내고자 할 때 가끔 놓치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억 3,200 그러니까 금액적인 3억 5천 정도 최저가격이 3억 3천까지 내려온 거를 3억 5천 금액에 맞춰갖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얼마에 낙찰을 받아갖고 얼마에 매도를 했는지가 나오겠구나라고 아마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들도 이 집이 좀 재밌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재산세 몇백만 원을 못 내갖고서는 공매 처리가 됐던 그런 물건인데요. 여기서 2008년도에 제가 이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이 전부 다가 2000년, 98년, 뭐 96년 한 12, 13년씩 살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임차 금액도 보면은 1,900만 원, 뭐 2천만 원, 1,200만 원, 이 당시도 이런 금액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계약한 금액으로 그대로 끌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거기에서 제일 크게 방을 사용하고 계신 분한테 아니 임대차 계약을 이렇게 하셔갖고 10년을 올리지도 않고 사셨습니까? 주인은 어디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10년 전에 행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층에 주인이 살던 집에 한 분이 사시면서 이 모든 분들에 대해서 뭐 관리도 하고 뭐 수도세도 걷고 뭐 이렇게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고 자기네들은 이런 권리가 있어서 앞으로도 이 금액으로는 살았으면 좋겠는데 살 수 없겠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13년, 15년 전에 금액으로 계속 산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괜찮다. 내가 그러면 그걸 월세라는 부분으로 바꿔갖고 좀 해보자. 왜? 내가 어차피 이런 조건으로 계약한 거를 LH공사는 승계를 해서 우리 집을 사드릴 거니까 저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했더니 전부 이분들한테도 아주 저감된 금액으로 임대차 관계를 유지했으니까 좋았고 저도 명도라는 부분을 갖다가 하지 않고 수월하게 이 부분을 끝낼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던 뭐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이 경매라는 것은요. 저는 오감을 다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응찰을 하고 또 매도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 큰 수익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보시는 물건 또 지나가면서 느끼는 상황 그리고 들은 정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경매 과정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모든 자료입니다. 그 데이터를 다 여러분들 몸 안에 축적하셨다가 어떤 물건이 나오면은 꼭 대입해 갖고서는 큰 수익을 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